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오늘은 100억 부자로 가기 위한 지름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적 완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왠지 단어부터 너무 어색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이한 이후부터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의 특수한 거래를 통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정부는 국채를 찍어서 시중은행에 팔고 시중은행은 정부에 돈을 빌려줍니다. 시중은행은 이렇게 국채를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자금이 부족해지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빌려주는 돈은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돈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돈이라는 점이고, 컴퓨터 모니터상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그 과정이 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잡아둡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빌려주는 돈은 완전히 새롭게 생긴 돈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요. 알고 있다고 한들 중앙은행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국채를 담보로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 국채는 만기가 고작 몇 달짜리이고 나라가 몇 달 만에 망하지 않는 이상 전혀 문제없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기 국채를 통해 새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 종종 없애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나 20년 전염병 사태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쏟아부어 경기 침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주면 시중은행이 일반 국민들에게 돈을 더 쉽게 대출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해서는 담보로 인정되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원래는 단기국채만을 담보로 인정했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0년짜리 장기국채, 회사채, MBS 등까지 담보의 양을 확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담보의 양이 늘어났다고 하여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에게 왜 네 맘대로 돈을 찍냐고 국민들이 물었을 때 돈은 단기국채를 담보로 찍은 거고 나라가 몇 달 만에 망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중앙은행이 대답을 한다고 했죠? 양적 완화를 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없습니다. 몇십 년 뒤에도 나라가 멀쩡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따박따박 잘 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모르겠고 일단 경기 침체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중앙은행은 이 정도의 궁색한 변명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드린 양적 완화는 미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국가가 아니어서 미국처럼 대놓고 돈을 찍어내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말이 있듯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2020년을 기점으로 본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에서 RP 대상기관, 대상증권의 양을 늘렸고 매입하는 RP의 양 또한 한시적으로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하였죠.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도 환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조용히 미국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돈을 찍어내는 만큼 우리도 돈을 찍어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왜 양적 완화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왕A와 투자왕 B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을 때 A는 1억 원짜리 예금에 가입했고 B는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양적 완화 기간 동안 시중의 돈은 2배가 늘어났습니다. 돈이 늘어난 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A는 영문도 모른 채 본인의 자산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한정된 자산이므로 돈의 양이 늘어난 만큼 가격은 올라가므로 B의 자산은 2배가 되었죠. 양적 완화 기간 동안 금리는 제로에 가깝게 유지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A는 아마 이자 수익도 거의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양적 완화의 시그널이 감지된다면 재빨리 은행으로 달려가 최대한도 대출을 받은 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를 해야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연준은 양적 긴축의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지만 다음번 기회는 반드시 또 찾아올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부자의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